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를 만났습니다. 저기 되게 그런 행사장에서 잘 안 마십니다. 안 마시는데 항소로 얼굴이 빨갛고 그리고 이렇게 숨소리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또 제가 또 뉴스랑 이거 또 보면서 좀 많이 듣고 좀 뵀는데 좀 궁금했던 게 김정은을 사실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여기 대여까지 해본 건가요? 네, 대학까지 해봤고 이제 다 합하면 한 7번 이상은 됐을걸요. 네. 7번 만나셨다고요? 9 이상이죠. 이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 느낌이었는지는 잠시 후 또 이만갑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희 씨는 어떠세요, 지금 뵈니까? 진짜 깜짝 놀랐죠. TV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첫째로 놀랐던 게 형제 국가인 쿠바에서 이렇게 거물급 외교관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오셨다는 소식에 놀랐고 김정은과 만나서 뭐 대화도 했다. 이거는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거의 신과 만나서 대화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엘리트 외교관이었던 만큼 또 참사님의 또 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집안이나 이런 것도 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될 놈 될 이런 말 있죠. 델롬델.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네. 리일규 참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예 리 참사님은 외교관이 되기에 남들보다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조건에서 성장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리 참사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통신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이 조선중앙통신 기자는 우리나라 기자들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북한 사회 내에서도 이제 계급도 더 높고 그리고 여건도 더 좋고 당성도 더 투철한 굉장한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죠. 그랬다가 아버님이 이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로 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리 참사님이 어릴 때 쿠바에서 유학도 하시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알제리에서도 유학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또 이 참사님의 아버님이 김정일과 인연이 깊으시죠? 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중국 북경대학 유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때 1967년도에 이제 말리 대통령 당시 모드케타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북한에 와가지고 이제 김일성 접견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다닐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김정일이 자기도 한번 대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김정일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프랑스어 통역이 많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경대학에서 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손발해서 김정일 통역으로 데려와라 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왔죠. 프랑스어를 하셨던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는 프랑스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김정일 통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고영한 원장님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김일성 통역을 하니까 후에 홍삼이 나왔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홍삼 선물을 받았다고. 네, 그때는 아마 홍삼을 선물로 많이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와서 처음에는 외교부에 들어왔었습니다. 외교부 들어왔다가 이제 그때 중앙방송위원회 대방송을 이제 한창 시작할 때다 보니까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뽑으면서 방송인에 갔죠. 중요한 자리였네요. 그랬다가 이제 해외 좀 나가서 돈 좀 벌자는 목적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알제리 가서 이제 저기에서 프랑스어를 배웠고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12살 때입니다. 유학을 하는 12살을. 감시와 통제가 굉장히 심했던 이제 북한 사회에 사시다가 이제 아버님을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됐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면 충격이 큽니다만 젊은 날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충격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해외 나갈 때 84년 그때는 이제 해외 인터넷 그런 게 없을 때입니다. 인터넷이 없고 또 그때 당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삶이 괜찮았어요. 해외 이제 막 나가고 싶은 갈망이 좀 새로운 세계를 맛본다, 경험한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갔고 어릴 때 세뇌가 잘 안 됐을 때 이제 소구 문화를 많이 받았고 알제리는 이제 아랍권 지역이지만은 알제리 북아프리카에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 오래돼 있다 보니까 프랑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거든요. 특히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서
처음엔 아랍어 그냥 배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공짜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아버지가 프랑스어 자기가 본인이 전문가니까 프랑스어를 배워라 해가지고 프랑스 조계지에 갔다 였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한 250불 정도 됐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학비만 월 학비가 150불이었거든요. 그걸 다 버리면서 이제 프랑스 학교에 갔다 였어요. 근데 프랑스 학교에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프랑스라는 게 원래 유럽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북한이 이제 유럽의 나라들과 이제 그 수교를 다 하면서도 유일하게 아직까지 수교를 못한 게 프랑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프랑스가 많이 그 보수적이고 북한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프랑스 조계지 학교 들어가서 그 물에 꽂혀 들어왔죠. 가뜩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흑인보다 아시아 사람들을 좀 더 안 좋아합니다. 네. 그게 이제 플러스 노스코리아 하니까 굉장히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많이 이제 그 차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와, 어떤 차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단적인 실례를 하나 들겠는데 이제 그 익스포지션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개 그런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는 그때 평양 산원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좀 새롭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평양 산원은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김정일 동지께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다 거기다 써서 지금 소개하는 하는데. 선생님이 그거 한참 듣더니 이제 정말 너는 소개할 게 없구나. 이런 산원은 소개할 게 없어. 산원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있단다. 이런 걸 내가 너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너희 수령은 정말 그 일이 없는가 보다. 산원 건설하는데 그렇게 막 그 시간을 바치고 막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가 프랑스 학교에 다니면서 소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걸 접했고 이게 진정한 삶이다라고 해서 소구 문화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알제리에서 쿠바까지 이제 가시게 되는 건지. 아버지가 그 알제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돌아오셔서 통일전선부 일본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해 그때 김일성이 이제 청년에 교육 원조비를 100만 불씩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100만 불을 마련하는 그런 조에 있었거든요. 그 후에 다시 이제 쿠바에 가서 이제 그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원들한테 이제 자금을 보송하는 위치에 있었죠. 와. 그래서 이제 89년에 다시 쿠바에 가서 한 5년간 유학을 다시 했죠. 다르다. 네, 완전 이건 서울 갈 당나귀 발통부터 다르다더니 이건 때까지 다르다 이거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뭐 이런 북한이에요. 그런 건데 뭐. 제가 95년 평양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했을 때예요.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대학을 다녔는데 우리 학급에서 이제 그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잖아요. 유일하게 강냉이 밥 싸가지고 다니는 게 저였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엄청 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한테 이 밥을 못 사주는 그 아픈 마음에 정말 위에서 살다가 바닥에 떨어진 걸 그때 제가 체험을 했죠. 한 방에.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99년에 이제 웸송에 입부를 했는데 어느 나라로 첫 발령을 받게 되시는 겁니까? 제가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파견된 게 쿠바거든요. 쿠바 3등 소위관으로 발령을 받았고 1년 후에 이제 대직급 1등 소위관으로 해서 거기서 한 4년 반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쿠바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러니까 북한에는 중점 국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바와 시리아는 한국과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한해서는 북한에서는 이 나라들을 가리켜서 중점 국가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쿠바인 경우에는 공산당이 유일하게 집권한, 그러니까 남미에서 공산당이 유일하게 집권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쿠바가 중남미에서 또 영향력이 조금 있다나니까 베네수엘라, 브라질과 같은 자위계가 집권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그 관계도 아주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쿠바를 통해서 이 나라들과의 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고점적인 국가로서의 위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쿠바가 아주 중요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던 바대로 쿠바로 첫 파견을 가게 된 이일규 참사님. 그럼 이제 탄탄대로 걷는 겁니까? 그렇죠. 첫 파견 때가 이제 아까 3등 서기관
쿠바 대사관에서 일하셨잖아요. 그 시기가 2011년 9월부터 이제 2016년 1월까지 쿠바 주재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나름 잘 이 대사관 생활을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쿠바에서의 큰 장애물이 이일규 참사의 앞길을 꽝 하고 가로막게 됩니다. 2013년 7월 그러니까 쿠바에 부임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빵 하고 국제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뭐지? 자, 바로 쿠바에서 출발한 이 선박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저기 뭐야? 여러분, 북한 인공기. 이 배는 어디 배일까요? 인공기잖아요. 인공기. 북한 소속인 이 선박의 이름은 들으시면 알 거예요. 청천강호 사건. 이거 들어봤다. 청천강호.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실은 북한의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미사일이요? 이거 사건이 좀 컸죠. 13년. 어이구야. 우와 대박. 마야? 마야? De parte del capitán y sus 35 tripulantes. Al capitán inicialmente le dio como un ataque al corazón, después trató de suicidarse. 자살? 뭐야? 왜? 왜 이렇게까지? 왜 자살? 미그 21. 저게 숨겨져 있었구나. 와. 전투기를 분해해서 실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참사님이 한 거야? 참사님이 분해하셨다고요? 설마. 이건 뭐 대북제재 위반을 떠나서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뭐. 어머. 있다. 자, 지금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 같이 청천강호가 통과하려고 시도했던 곳이 바로 파나마 운하인데 네.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무력을 동원해서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말도 있는 곳이죠.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청천강호도 쿠마에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없었다고 하면 삥 돌아서 남극쪽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12,000에서 13,000을 더 돌아요. 적도에서 남극을 돌아가니까. 엄청 도네. 지금 그 청천강호도 처음에는 쿠바를 출발해가지고 저기 집 마젤란 제도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태평양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동해상이기 때문에 안 걸려요. 동해상을 지나는 배를 누가 잠깐 스탑, 검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리해서까지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지금요. 그럼 왜 걸렸냐? 파나마가 1901년도에 독립을 하거든요. 미국이 독립시켜줍니다. 원래는 콜롬비아 땅이었거든요. 그럼 미국이 파나마가 이뻐가지고 이거를 독립시켜줬냐? 아니죠. 운하 뚫으려고.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뉴욕이나 보스턴에 있던 군함이 파나마 운하가 없을 때 LA나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면 저 밑에 마젤란 제도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 마침 그때가 이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화시킨 상태였거든요. 동부에 있는 군함을 필리핀을 보내려고 하면 파나마의 운하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파나마를 독립시켜준 다음에 결국에는 1914년도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줍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제 친미 국가가 되는데 그래서 1999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로 지나가면은 굉장히 지금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마젤란 제도 돌아가는 것보단 낫다. 한번 빌면서 한번 통과를 해보자 하다가 딱 걸린 거죠. 이렇게 미국의 텃밭인 파나마에 갇혀있는 동료 선원과 선박을
빼기 위해서 파나마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로는 적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그런 목숨이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뭐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북한이 저질렀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이일규 참사님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뭐 외국어까지 이렇게 하면서 청천강호 사건이 터진 그날 기억하시겠죠? 네. 이 사건은 이제 2013년 7월에 발생했지만 실제 2012년 같은 시기에 이미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청천강호 이전에 오은총연호라는 배가 이제 쿠바에 들어와서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이상한 걸 감지해가지고 못 가지고 하고 쿠바에 다시 떨궈 놓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청천강호 들어가서 이제 밑에 손창 밑에다가 싣고 위에 설탕을 하고 나오는데 이제 배가 관타나모 이제 기지를 돌아서 파나마 운항 쪽으로 가는데 관타나모 쪽에서 미군 직승기가 떴어요. 헬기가 떠서 선박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박에다가 지금 이 선박이 국적이 어디냐?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다. 어디로 가냐? 하니까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북한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직승기가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박에서 무전을 쳤죠. 하바롭스크에 있는 해운 대표부에다 전보를 쳐가지고 이제 그런状況이 생겼다. 하바롭스크에서는 총참모부에다 전보를 쳤는데 총참모부에서 그냥 직진할 때 대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나마 운하 앞에까지 왔고 거기서 이제 통과를 위한 수속을 마치기 시작했어요. 수속을 하려면 배 선박에 뭘 실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자료를 신고하는 겁니다. 네. 갑자기 파나마 경찰하고 검찰이 배에 올랐어요. 처음에 명목을 걸은 건 마약 밀매, 마약 혐의가 있다. 한국에 이제 들어갈 때 선원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북한에서 디아제팜 많이 쓰잖아요. 디아제팜은 마약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잠깐 마약 그런 사건 연루 흠집이 있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걸기 쉬운 게 마약이다. 처음에는 이제 파나마 검찰 마약 수사대가 들어와서 현장에 급하니까 이제 여기서 빨리 무전을 치고 지금 상황에 대한 무전을 치는데 그 무전이 결국 우리 대표부에 온 겁니다. 2013년 7월 10일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대사관에서 일 다 끝내고 저녁에 모아서 주패 치면서 한잔 먹을 때인데 사건이 터졌다고 이제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그때 당시 이제 쿠바 대사가 전용진 대사였는데 장성택이 그 매부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라고 해서 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있고 참사가 있고 국방무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경재 대표 이제 제가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사건에 대해서 개괄하더라고요. 이 선박에 뭐가 실렸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다가 어떻게 현재 잡힌 상태인데 이제 그 해결을 하자니까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이목이 집중이 됐다 하니까 이제 정말 이 사건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이제 웸성에서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담당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부담돼.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고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 선박이 쿠바에 들어왔다 나간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걸 지금 뭘 싸면 누가 씻어준다고 지금 결국은 나한테 지금 뻘이 넘어왔죠. 그래서 저는 그 못하겠다고 이제 점잖게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화면에서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정말 대선배였고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유 대사님이 우리 담당 부국장도 하셨고 저보고 이제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설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참사했는데 참사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이거 정말 이거 잘못했다가 내 이제 시작인데 끝장나지 않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근데 북한에서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다 꼬리 자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지만은 또 그분 자체가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고 또 그분한테서 하는 말이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그러면 내가 100번 양보해서 참사원지 믿고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사건을 제가 담당하게 됐죠. 이건 방울만 단 게 아니라 한 방울이에요. 큰일 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이제 제가 맡으면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다 모르니까 일단 한 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북한 당국에서 요구한 것처럼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할 때 대한 지시가 수차 나왔거든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나왔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이제 정치적으로 풀라고 나는 정치적으로 안 된다. 그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대응을 하자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한 주일 동안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한 주일 동안 제가 이제 파나마 헌법 그리고 이제 운하관리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 네 가지 법을 한 주일 동안 들이팠죠. 연구를 했죠. 법률을 공부한 적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변호사 일을 해보신 적도 없죠. 거기 변호사들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게 파나마에는 이제 북한 영향력이 아예 없는 그냥 미국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도 이제 북한을 대변해서 이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누구도 변호사 네. 거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를 살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은 그 변호사 살 돈이 없거든요. 그 사실 이제 그냥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든지 파나마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파나마 땅에서 이제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저도 그때 취재했고 비하인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이 왜 그때 당시 파나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청천강을 세웠는지에 대한 비하인드를 사실 취재했어요. 네. 이거는 북한이 정치 외교적으로도 풀 수 없고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도 사실은 쿠바나 북한이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모든 실체를 이미 미국이 다 사전에 알고서 이 배를 스탑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부통령이 어떤 성명을 냈냐면 이랬어요. 파나마 정부가 북한 청천강호에 불법 무기 수송을 적발했다. 그러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을 쿠바와 북한이 끼치고 있다. 이 말은 파나마 보로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또 북한 보로 니네 이거 가져갈 생각하지 마. 라고 당시에 미국 행정부가 밝힌 거죠. 이 판에 북한 당국에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정치적으로 잘 비벼서 풀어보라? 불가능한 거죠. 그나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당시에 판단한 게 아주 희박하게나마도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잘 하시고. 근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저희 같은 입장은 범죄 현장을 그냥 잡힌 거잖아요. 생으로 잡힌 거죠. 통으로. 생으로 잡혀요. 완전 현행범이지. 현행범이잖아요. 이건 법적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빼박이에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그냥 친분 관계도 동원하고 뇌물도 좀 먹이고 해서 이걸 풀어야지. 이걸 법으로 가져가서는 0%다. 이건 답이 없다는 걸 이미 판단을 한 건데 근데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라고 압박을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을 할 때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그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외교라는 건 곧 수교가 된 상태에서 어떤 친손관계, 외교적인 손을 타고 어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아닙니까? 파나마랑 수교가 안 돼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대신 일단 들어가서 상황은 좀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자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가지고 그게 한 3, 4일 후에 지금 비자를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파나마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 저한테. 비자 취소됐다. 가보니까 각서 공문을 주는데 보니까 파나마 정부는 조선민주주의민국과 국적자들의 일체 입국을 불허한다. 이 순간부터. 어머. 몰랐어요. 그 대사 면담을 했죠. 아이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설명해 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당신이 가서 본국에 물어보면 더 잘 알 것이다. 왔죠. 와서 무전 쳐서 이제 보니까 북한 내임성 대변인 비공식 담화가 나간 겁니다. 파나마 정부를 규탄하는. 아이고야.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해놓고. 귀찮은 거 정말 그때 이자 말씀하신 대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뒤에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파나마를 때리면 규탄을 하면 우리를 반기기도 하겠습니다. 파나마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풀어야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웸송이 다시 정보를 보내가지고 이제 파나마 측에다 참사급에서 우리 정부급 말고 참사급에서 유감 표시하고 어떻게 하나 들어가게 좀 해보겠다. 승인을 받았고 실제 제가 파나마 대사를 만나서는 사죄했습니다. 유감 표시한 게 아니고 유감 표시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게.
아 이건 진짜 그냥 네, 이거는 뭐 가서 내가 3.3 명의를 유감 표시했다라고만 보고하면 되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명의를 사죄한다라고 해서 각서를 만들어서 넘겨줬죠. 그 각서가 사본이 뭐 북한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좀 마음이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비자를 줘서 이제 그때 제가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던 영상이 바로 저 영상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었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 같으면 아유 이렇게 해서 뭐 파나마에서 못 들어간다. 네. 북한 사람 못 들어간다 하면 와 나 안 들어가도 되겠네? 땡큐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그 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 무조건 이제 맡은 과업에 대한 무조건 절대성, 무조건성 이런 이게 제가 물러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참사님 뵈서 뵌 김에 좀 취재를 한 개만 취재할게요. 아직까지 당시 이제 쿠바 대사관이 이 일을 저는 다 인지하에 벌였다고 생각했는데 3등 서기관까지는 이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쿠바에서 청청한호가 무기 싣고 파나마와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려 했다라는 걸 모른 채로 지금 들어가셨잖아요. 심지어 대사도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청청강호에 실렸던 물자는 실제 뭐 북한이랑 무기 고려했던 건 아니고 물자를 북한에 가져가서 수리해가지고 다시 쿠바에 가져가게 됐던 상황은 맞습니다. 쿠바 정부가 이제 주장한 것처럼 그 팩트는 그게 맞고 그러면 왜 이제 북한이 이런 짓을 하냐? 그냥 갖다가 수리해주고 다시 보내면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AS 간 거구나. 네. 아. 무기 고려라는 건 주고 받고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서비스도 역시 그게 포함이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쌈할 때 우리는 이거는 무기 거래 범주가 아니다. 아니 근데 설탕을 사용을 해서 무게를 덮었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범죄의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나왔을 텐데.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거는 왜 이제 무기를 밑에다가 씻고 위에다가 설탕을 덮었냐? 이거 감추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냐?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지. 누가 봐도.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설탕은 가벼운 거고 무기는 무거운 거예요. 물에 떠 있는 손박에 무거운 걸 밑에 넣고 위에 가벼운 걸 싣는 게 맞지. 가벼운 걸 싣고 위에다 무거운 걸 올리시는 게 맞냐? 이것도 논리적인 거거든요. 야, 그러네. 놀리니까. 뭐 이때 당시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청천강호에 있던 무기가 파나마 이 자국민들에게 위협이다. 그래서 이거 당신들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논리도. 단순하게 대응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당신의 이 위험 물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냐? 거기에 실려 있는 포탄, 포알 갖다가 폭발시켜봐. 터지면 우리 위험 물질이라는 걸 인정할게. 안 터지거든요. 너무 낡아서 안 터지거든요. 물론 이게 발사돼서 터지면 터지겠죠. 터지지. 자연적으로는 절대 안 터진다. 부대된 상태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거는 그냥 가만 자연적으로 터지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에 이게 자연적으로 터지지 않는 것도 위험물질이라고 하면 파나마 운하로 매일과 같이 드나드는 수십 척의 미 군함들, 미 핵잠수함들, 그럼 이 미국 군함에 실린 수많은 핵무기들, 이 핵무기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터지면 파나마가 몇백 년 동안 아예 잿더미가 되는데 이건 이중자 때 아니냐? 이게 말을 못했죠. 이거 항변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우리가 싣고 있는 무기를 가서 터뜨려봐. 터지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기가 막히네. 그때 당시 제가 취재했을 때 논점이 됐던 게 여기 밑에 실려 있었던 미그기의 엔진에 연료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쿠바와 이제 리일규 참사 북한 쪽에서는 이게 정말로 북한으로 불법으로 들여가려던 전투기라면 타던 엔진 연료가 왜 남아 있겠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를 위해서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다. 이제 그걸 사실은 파나마 검찰이 반박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 손박을 이 쿠바랑 북한이 불법 고려했다라고 이제 걸고 들었어요. 사실 파나마 측에서 잘못 걸고 들었죠. 청천강호 사건을 해결할 때 법을 4가지를 연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 파나마 헌법이었어요. 1조 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파나마는 국제법이 규범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파나마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국제법을 이제 유엔 혼장도 보고 국제 관례들을 이제 따져보면 자기 나라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은 자기 나라 영토이거든요.
영토를 벗어나면 자기 주권이 행사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주권 국가는 다른 주권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청천강호는 국가 소유거든요. 그러면 파나마 정부가 국가 소유의 이 물건을 재판할 수 있냐?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올록돌록했죠. 구멍이 정말 많았죠. 이 구멍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몫이 바로 이제 유대사님이나 나 같은 우리 불쌍한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죠. 아니 법전공자가 아닌 분이 일주일 만에 이게 되냐고요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 파나마 법 4개를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보는데 파나마 헌법을 다 뒤져봐도 이 청천강호에 연결시킬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낸 게 바로 이제 그 1조 4항 파나마는 국제법이 규범을 존중한다. 이걸 또 굳이 국제 유엔 헌장이랑 연결을 시켜서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때 그 판결문을 저도 그때 입수해서 보도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마침내 청천강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2014년 7월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파나마에서 펼쳐진 재판에서 북한 측이 이긴 거예요. 이겨요. 리일규 참사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 다 석방되고요. 이 청천강호 배도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쿠바로 돌아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리일규 참사님이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재판에서도 이기고 배랑 선원들 다 빼온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할 말이 생긴 거잖아요, 북한한테. 이거 무기밀매 아니다라는 명분을 얻은 거니까 북한에서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리일규 참사가 이 일을 해결한 공로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데 누가 주는 표창장인가 중요하다. 김정은 표창장을 받아요. 맞죠? 제가 이런 걸 자랑할 얘기는 아니죠. 당시 북한식 표현은 김정은 표창장이라고 안 하고 전함 표창장이라고 합니다. 전함. 김정은이 전기하신 이름이 반영된 소위 표창장이라고 해서 이제 전함 표창장을 받는데 굉장히 그때 자긍심이 컸습니다. 그러겠죠. 가죽이 양가죽이거든요. 양가죽. 양가죽 표창장인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겠지. 근데 이제 우리 장인께서 그때 그 표창장을 가져오니까 너무 우리 장인이 긍지스러워가지고 이제 당스럽죠. 예, 액트를 다 여가지고 이제 집에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놔가지고 이제 집에 손님들 오면 우리 싸위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 가문의 거. 김정은이 표창장에서 뭐 가택 수색도 못해요. 김정은 표창이 있는 집은 가택 수색을 못한다? 못합니다. 같이 단독 사진을 찍었다든지 그리고 김일성이 사진은 해요. 이제는 하도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되는데 이제 김정은이 같은 이제 친필 소환이 있다든지 그런 집에는 감히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땐 진짜 힘들게 해결했거든요. 그럼 1년이네 1년. 소위 말하자면 정치 뭐 이런 걸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선원들 35명 중 한 명도 탈북을 안 했고 한 명도 현재 이제 구금이 안 됐고 이런 정치적인 효과까지 다 얻었다. 달랑 끝나니까 그런 전함 표창장 하나 주고 말고 양가죽.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거는 양가죽하고 네. TV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것만 다 아무것도 줬어요. 없어. 집이라도 하나 드려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 끼워준 게 뭐 국기훈장 1. 뭐 국기훈장. 그런데 아니 우리 이만갑의 자랑 류현희 대사님은 이런 표창을 안 자랑. 표창 안 받으셨습니까? 저도 선박 사건을 해결한 거로 해서 김정은의 표창장을 받았어요. 또 있어 이거 말고? 같은 케이스. 예, 2016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이제 제슨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민군 안에 종찰 총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종찰 총국 소속으로 총성무역연합회사라고 있습니다. 총성. 이 총성회사가 군사, 국방성 그 브로커나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무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무기요? 예, 그러니까 로켓 수류탄이라고 하는 RPG지 않습니까? 이거 RPG. 북한에서 발사관이라고 발사관 하는 맞아요. 이 발사. 아니 또 배에다가 이걸 또 예, 이걸 3만 발. 이 친구 아니야? 이것도 똑같이 설탕을 위에다 넣지 않았어요? 제스노를 해주항에다 정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79개 상자를 RPG 상자를 다 놓고 내 위에다가 자철강을 깔았습니다. 2,500톤 되게. 자철강. 예, 철광석 있지 않습니까? 자철광.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은 대체로 종찰 위성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쭉 가서 이제 스위즈 운하를 통과해서 저 알렉산드리아 항에 다다랐단 말이죠.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집트 정부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이집트 정부에서 선박을 압류한 거죠. 그래서 23명의 북한 선원들이 뭐 구류가 됐고 그리고 배가 또 제수노가 옥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2,500만 불에 해당한 RPG. 예, 그다음에 이제 반땅구 지뢰가 또 있었거든요. 지뢰를 예, 지뢰까지. 아니 왜 배에다 지뢰를 가지고 지긋지긋하다. 또 그러겠네. 자 이거 터뜨려 보십시오. 이게 현행으로 권리다 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대북제재 위반으로 되고 유엔 차원에서 이제 막았는데 이거를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빼도 막도 못하는 그런 죄악이거든요. 사실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원들하고 배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까 총총강호는 북한 소유의 배가 아닙니까? 이 제수노는 선주가 따로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선주고 23명의 선원은 북한 사람들이고 또 나머지 국적은 캄보디아 국적을 달았습니다. 복잡하네. 못 찾게 하려고. 예, 복잡합니다 이게. 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리된 사람들 빨리 꺼내야 되니까 이집트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집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율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선원들을 다 속방시키고 배도 다 옥류됐던 걸 찾았습니다. 물론 무기는 못 찾고. 자, 이렇게 이제 청천강호 사건처럼 큰 사건들, 국가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되는 그런 사건들을 해결하셨으니 그 후에 이제 참사님의 앞길은 정말 말 그대로 탄탄대로 아니었겠습니까?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은 인물인데. 그렇죠. 이 이일규 참사님이 이제 2016년에 첫 파견을 마무리하고 평양 외무속으로 뭐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청천강호 사건까지 해결했으니 얼마나 또 환영을 많이 해줬겠습니까? 돌아와서도 이일규 참사의 활약상은 뭐 계속됐습니다.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정책종합국 과장으로 또 근무를 했고 2019년까지는 아프리카, 아랍, 또 라틴 아메리카 부국장 겸 당세포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특히 외무성 내에 굵직한 행사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2018년 9월 9일 이제 북한 국경절쯤에서 이제 북한에서 오래간만에 국가 수반도 초대한 큰 행사를 했고 2개월 지나서 이제 쿠바 대통령 디아스 카넬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행사 계기에 제가 이제 행사 현장 지휘 그걸 맡았었죠.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 동지와의 이번 상봉은 두 나라 친선 관계를 영원히 계승해 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과시하는 분수령으로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조선과 쿠바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건히 한전호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쿠바 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표시하셨습니다. 와 이게 차원이가. 와 이게 만찬에 참가해. 지금 행사에서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네, 이제 제 위치는 이제 현장 지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좌하는 위치였죠. 근데 행사장에서 보좌하는 위치가 아니고 행사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보좌하는 위치였죠. 네. 이 국빈들이 그 참석하는 행사에 이제 총괄을 맡고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신을 만나는 거와 같다. 김정은을 만나는 거. 그때 딱 제대로 이렇게 만날 때 기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김정은을 처음 만난 건 이제 정말 우발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비행장에 우리 행사 그 현장 주의니까 비행장에 먼저 가잖아요. 제일 처음 본 건 김여정을 제일 처음 봤죠. 그 행사지 현장에서 지금 행사 준비 상황을 지금 검토하면서 이제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이제 휴게실에 VIP 라운지에 들어갔는데 김정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정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참 이것도 자랑이라고 내가 말할까. 그게 딱 굳어지더라고요 몸이. 딱 굳어져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내가 정중한 자세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났고. 그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몇 가지를 저에게 물어를 받습니다. 이제 그 비행기 도착 시간을 좀 체크해봤고 이제 비행기 기종 그때 디아스 카넬이 1916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1916 비행기를 타고 왔고 반말이에요,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죠. 어머. 이게 존댓말하면 그게 또 이상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진짜로 어떤 말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행기 몇 시와 이 정도죠. 그 미국 비행기야 아니면 러시아 비행기야 이런 정도. 그 지금 오는 번초 맞아? 아닙니다. 후초입니다. 왜 이혼했어?
무슨 우리가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에 대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 완전히 완벽한 반말이죠. 실제로 내가 이제 김정은이 나한테 던지는 말에 대한 대답할 때 내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느낌을 내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행사 전후로 해서 손가락질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김정은이 할 발언 참고 자료라고 해가지고 100% 다 써줍니다. 다 써주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김정은이 다 암송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 쿠바 인구가 몇이야? 라는 질문을 했던, 이거 다 우리가 적어서 보고 한 건데 이걸 암송할 수 없잖아요. 1,10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미국에 한 300만 명 현재 이주해 가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간단한 설명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대활동을 할 때 자기가 필요한 그것들을 물어보죠. 이제 그거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야 그래 모른다는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호기심 나는 부분에 이거 쿠바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죠. 떨리지. 가끔가다 와이프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무섭잖아. 너무 무섭죠. 아무거나 돼야지. 아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나 사진으로만 이제 볼 수 있어서 좀 궁금하긴 한데 실제로 보면 좀 어떻게 좀 TV랑 똑같나요, 사진하고? 내가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실제 TV보다는 작아요 사람들이. 네, 이제 막 TV를 볼 때 막 이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거보다는 좀 작거든요. 카메라 바를 좀 더 크게 확대되는가 봐요. 사실 김정을 딱 마주했을 때 그 느낌이나 이 감정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큰 사람이 된 느낌. 굉장히 사람들을 그 접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은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오죠. 지금 생각하면 다 허무한 거지만. 그럼요, 그 당시. 아니 그런 장면들이 막 노동신문에도 막 나가고 또 그 생중계가 되는 장면이면 또 그걸 만났던 자체가 어떤 그 집안의 대단한 어떤 명예이고 그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와가지고 3일 동안 손을 하시니까요. 진짜. 이렇게 신을 만나신 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더 대단한 일이신 거죠. 김정은 만났으면 처음.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을 해결해서 김정은의 표창장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북한에서 이제 최고 엘리트로서 이후에 출세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어요. 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건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 오기 막히는 사연이 있었어요. 제 후배로부터 이제 끊임없는 시달림.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쿠바 대사관에 파견돼서 있으면서 식당을 하나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식당을 내오면 대사관 이제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식당 프로젝트를 제가 짜가지고 이제 평양에 들어갔댔는데 내 후임이죠. 후임으로 내가 그 대표부 지도과 일국 대표부 지도과에 앉혀놓은 친구인데 대표부 지도과가 전반적으로 나가는 모든 대사관들을 이제 사업 성과, 생활 이걸 장악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후배가 나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 돈을 좀 자기네 과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돈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후에 내가 주겠으니까 이번은 좀 참아달라라고 나왔는데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그 끊임없이 괴롭혔죠. 네, 엄청 이제 돈을 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 달라고 하는 게 출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난 이 사람하고 친했던가 내가 이 사람을 알았던가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좀 한 푼만 줍쇼죠 결국은. 근데 이제 대표부 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데니까 우리 과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좀 자금을 좀 보태달라 이거죠 결국은. 아니 돈을 줘야지. 외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눈물 날 정도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그 쌓였던 분노 4년 반 동안 쌓였던 분노 끊임없이 이제 그 실적 평가에서도 야박하게 나오고 뭘 조금만 참 심지어 날 저 초run님 저 있는 쪽으로 보내려고까지 했댔어요. 이제 그 이제 정말 그때 나도 북한에 이제 일종하게 영향력도 있고 이제 친구들도 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는 그런 위험보다는
끊임없이 괴롭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한 시점에 가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열리더라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인,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정치적 감투 씌우는 거거든요. 페루가 이제 대사들을 추방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핵시험, 미사일 시험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페루가 이제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외교관 마저 다 추방해서 그게 대사관이 북한 건물인데 아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국장할 때 그걸 가서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협상을 내가 혼자 가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 1조 결합 원칙에 어긋났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가서 뭘 했냐, 무슨 비밀을 넘겨줬냐 이런 거죠. 감투를 씌워가지고 그때 북한에 이제 고은 50개 대표부 있는 그 대표부들의 내 이름을 다 내보냈어요. 이렇게 2.19 참사, 자유주의 행동하고 뭐 이렇게 뭐 당적 요구에 맞지 않고 개망신했죠 그때. 그때 내가 반드시 돌아가면 내가 이건 반드시 해명하겠다. 그때 그 마음을 먹고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있는데 이제 일하는 놈이 욕을 먹더라고요. 일하는 놈이 욕을 먹더라고요. 일 안 하는 놈 욕을 안 먹어. 너무 열심히 하면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고. 지금 리일규 참사님 얘기, 리일규 참사 해가지고 이름을 딱 집어가지고 내보낸다는 그 전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보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개별 전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꾸바면 꾸바에만 딱 가는 그런 전보를 보고 개별 전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보, 그러니까 50개 대표가 다 보는 전보는 회람 전보라고 하거든요. 회람시키는 전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람되게 되면 모든 대표부들에서 리일규 참사가 자유주의 분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찍혔구나. 찍힌 식으로. 예. 그러니까 모든 대표부들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게 내가 마지막에 탈북하면서 나올 때 그 한 주일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 니네들끼리 잘 해보거라. 난 갈게. 근데 그래 달래주자. 너 원하는 거 좀 해줄게. 이런 좀 마음도 좀 생기시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나한테 개별적으로 망신을 주지 말아야죠. 날 개별적으로 압박을 하면 그래 내가 이게 압박이 싫어서 그냥 주고 그러는 끌낼게.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개망신을 시켰고 공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거기 굴복하지 않죠. 그래 내가 떳떳한데 내가 너한테 뭘 주고 끝내. 이미 난 다 망신을 했는데. 예, 내가 뭐 노동당 조직부에는 내가 인맥이 없냐. 뭐 간부부에는 인맥이 없냐. 외무성인 인맥이 없냐. 아마 너보다 내가 인맥이 많으면 더 많을 거다. 주머니 돈이 있으면 너보다 내가 더 많을 거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4년 반을 지났죠. 자, 이제 참사님께서는 그 분노가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쌓이면서 이제 탈북을 위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이제 마음의 결심이 이제 굳어지십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같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진지하게 야 가자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셨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어떻게 또 이야기를 좀 하셨는지 또 그때 반응은 어땠는지. 제가 탈북을 하는 날까지 제 아이에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까지. 자식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뭐 대표부에 나가 있는 이제 자녀들을 대체로 다 이제 사고는 다 이제 변했어요. 육체적으로도 다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항시 이제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믿고 내가 이미 중간에 말하면 얘도 나를 따라갈 수 있겠지. 제가 그 원래는 그 쿠바 참사가 아니고 이제 베네수엘라 대사로 인사가 시작이 됐었어요. 예, 원래 부국장급 되면 이제 대사 당당히 되거든요. 제가 대사보다는 쿠바 참사를 선호한 이유가 북한에서는 이제 23살 그리고 대학 3학년 넘어가면 해외 못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9년 2월 14일 날 쿠바 참사를 임명받았는데 실제 우리 애가 2월 28일이면 3학년 졸업하게 되거든요. 베네수엘라 대사를 하려면 한 4월 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인맥들 다 동원해서 제발 나 쿠바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엄청 많은 말을 했으면 넌 야심도 없냐고. 야심 필요 없고 그냥 보내달라고. 제가 자식 없이 제 애 나와서 뭘 합니까? 예. 저도 이 내용에 100% 동감하는 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데리고 나왔는데 한 1개월 동안 계속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달 동안을 잠을 잡니다. 뭐 일치 안 하고, 그러니까 먹고 이제 자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거 아마
정신적으로 북한에서는 조직 생활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대체로 우린 그 마치 콩나물처럼 큰다고 해서 콩나물 엿법 쓴다고 그렇게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콩나물이라는 게 이게 아랫목에다 놓고 이제 물 주고 덮어주게 되면 무럭무럭 크지 않아요. 그것처럼 얘네는 그저 뭐 먹고 그다음에 뛰어놀고 편안하고 하니까 키가 부쩍부쩍 크는 겁니다. 예, 한 1년에 한 15cm 정도 컸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굉장히 컸거든요. 해외에 나오게 되면 목 고픈 거 마음대로 다 먹지, 널 고픈 거 다 놀지, 뭐 여기서 진바지라고 하는 청바지를 계속 입지 뭐 하다 나니까 특히 통제하는 게 애들은 없거든요, 별로. 제가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책도 많이 하고 할 때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제가 슬쩍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난 정말 도저히 못 살겠어. 갈까 우리? 어딘진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갈까? 아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이때까지 사실 뭐 그만큼 그 쌓아놨으면 이제 돌아가면 이제 국장도 될 수 있고 좀 몇 개월 있으면 부상되는데 당신 얼마나 힘들게 이거 한 톱 한 톱 올라왔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자. 그래 너는 마음이 안 변하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그 천식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하루날 내가 사무실에 앉았는데 군에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굉장히 이상한 목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 빨리 병원에 좀 실어달라는 거예요. 심장 발작이 왔죠.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엄청 고민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안심을 시켰죠. 안 가. 그때 한 말은 농담이고 나 절대 안 가니까 마음 놓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니까 절대 그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말라고 그때 안심을 시켰죠. 근데 이일교 참사님, 그러니까 그래도 탈북까지 하려면 이거 목숨 건 건데 결정적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앉아 일하다면 이제 디스크가 옵니다.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 예, 목 디스크가 오는데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마비라는 게 그냥 이게 뭐 순다는 것보다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쪽에다. 저리고. 네, 저리고 이게 엄청 피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본부에다가 제기를 했죠. 내가 자비로 내 돈으로 쿠바는 그때 그 미국의 봉쇄를 당하다 보니까 우려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좀 받아보겠다라고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면서 타산도 했죠. 이제 대체로 이제 이게 정보가 가서 나한테 며칠 있다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비행기표 예약하고 이제 또 난다. 요거까지 시나리오를 다 짜놨죠. 그때는 탈북이 아니고 실제 치료. 네, 그래서 정보를 보냈죠. 혹시 쿠바에서 멕시코가 멀어요? 비행기로 한 2시간? 가깝잖아요. 2시간? 얼마 안 걸려요. 멀지도 않죠. 한국, 일본 정도인데. 그 정도죠.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외무성에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외무성에서? 바로 가라 말라 승인은 대표부 지도과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부결이 됐죠.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죠. 야박하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보낸 정보인데 일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대사가 찾더라고요. 하니까 이거 정보 좀 보라. 얼굴을 시커면서 보니까 119 참사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두는 건 좀 고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수록 현지에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멕시코는 가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예전에 이런 거 좀 돌고 압박 있기 전에는 평양에서 압박 있기 전에는 이 정도는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이제 한 몇 주일 전에 대표부의 다른 사람이 승인을 받고 치료를 갔다 왔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네.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쓴 정보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정보다. 그 인간이 뭔가 압박을 넣었을까요? Exactly. 바로 그 인간입니다. Exactly. 바로 그 인간입니다. 후배 4년 반 동안 괴롭혔다. 네,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집에 가서 내가 정말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바로 한두 주일 전에 대표부 다른 사람은 승인이 됐거든요. 나는 거부가 됐고 그리고 또 혼자나 토요일 날 보낸 정보가 일요일 날 온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빨리 왔어. 그냥 본인 결심으로 이제 너 하고 거부한 거잖아요. 그때
야.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정보를 받은 날부터 출발한 날까지 딱 한 주일도 걸렸어요. 일주일. 네, 일주일 만에 내가 떴죠. 내가 그때 됐어. 정말 나 가겠으니까 너희 한번 잘해보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분노가 결국은 내가 탈북을 할 수 있게 방아쇠가 된 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 준 거죠. 고마운 사람이네 어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수록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토요일에 정보를 보냈는데 바로 일요일에 온다는 거는 긴급, 대긴급, 일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토요일 날 보낸 게 일요일 날 그 다음 날로 왔다라는 거는 뭐 진짜 긴급, 대긴급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멕시코에 가는 문제가 무슨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해서 대긴급으로 보내는 그럴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올라간 거를 자기 단계에서 깔아뭉개. 그렇죠. 무슨 멕시코야? 야, 못 간다고 보내. 그렇게 참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고작 모함과 그렇죠. 아프다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하는 현실. 결단력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대단한 게 정말 이찬사님이 대단한 게 자 멕시코 사건 그러니까 불허가 되고 바로 일주일 만에 탈북을 결행하셨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탈북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권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교관이라도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늘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여권을 쓸 일 없었던 이일규 참사의 여권 기한이 때마침 만기가 돼서 요 탈북을 결심하기 전에 미리 재발급 신청을 해뒀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도 갱신이 된 거예요. 타이밍 그대로네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보위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 나가는 사람들 99%는 거의 다 해외 나가면 다 여권을 반납을 합니다. 뭐 외교관 분들도 그렇지만 노동자들도 그렇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그 새 여권이 나온다고 해도 그 새 여권을 또 아무래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에서 어떻게 여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지. 그날 당이 그 여권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바나에. 그래가지고 이제 DHL 사무소에 이제 내가 갈게라고 하고 이제 우정 늦게 갔죠. 왜냐하면 빨리 가면 여권을 찾아고 대사관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와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정 6시 지나서 갔어요.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셨네요. 네, 가가지고 여권을 내가 일단 받고 제가 이제 쿠바 여행사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좀 제발 퇴근하지 말아달라. 나 이제 오늘 중으로 어디 좀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비행기 좀 예약을 해달라. 여권 번호를 다 입력해서 보내서 9시에 컨펌이 됐어요, 비행기 표. 그 실제 뜬 날은 그 다음 날 새벽 5시 비행기였거든요. 왜냐면 새벽 5시 지나가면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받쳐야 돼요. 전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삼사님 그럼 9시에 지금 그 티켓팅을 하시고 근데 비행기는 다음 날 이길 새벽 5시. 네. 대충 한 8시가 남았잖아요. 8시간. 네. 너무 긴장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가족이 설득 안 된 상태잖아요. 여기 8시간 맞네. 동안 뭔가 하셔야 돼 진짜.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티켓을 먼저 끊으신 거예요. 와 이거 안 간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티켓팅을 하고 야 이거 큰일 나네. 9시에 들어와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머리알을 씹는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안 넘어져. 아무 말 근데 맛도 안 나는 나지. 최대로 짝짝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밥을 일단 먹었어요. 먹고 조용히 방에 앉혀놓고 나 갈래. 비행기표 다 끊었어. 와 끊었으니까 제발 나 좀 같이 따라와 줘라고 내가 부탁을 했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는 농담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야. 봐봐. 보여줬어 여권을. 그다음에 이제 전자 그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자, 다 끊었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안 가겠단 말도 안 하고 가겠단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빨리 좀 대답해 줘야 되겠는데 빨리 해야 가지 않습니까? 힘 싸서 가지. 아무 말도 안 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다음에 우리 애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 아빠는 정말 나는 못 살겠어 거기 있어. 북한에서 못 살겠으니까 나는 네가 아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이상 흘렀던 것 같아요. 그다음 안 되겠더라고. 막 시간은 가지.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나라도 짐 싸겠다. 이러면서 짐 싸기 시작했어요. 나라도 싸야겠어. 그래야 따라와. 내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확실한다. 신기하게 우리 집 사람이 일어나서 짐 싸는데 같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이 됐구나 열심히 했구나. 하고 다행이다. 우리 애 보고 너도 빨리 가서 내 짐 챙기고 빨리 가자.
어느 정도로 긴장했냐면 우리 앞집에 북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새벽에 내가 이제 대사관에다가 내 차도 다 세워놨어요. 차를 가지고 밤에 움직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다 대사관에 차 세워놓고 택시를 불렀죠. 새벽 2시에 택시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앞집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막 짐도 이제 소리 안 나게 들고 나간다고 나가는 게 그중에 가방을 하나 떨고 놓고 왔죠. 그 가방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소액의 돈도 있었고 이제 집 열쇠도 있었고 외교관증이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게. 한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현관문이 걸렸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그날. 현관문 열려고 보니까 열쇠가 없어. 그 가방을 못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쿠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이제 어디 좀 잠깐 나갈 일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서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죠. 비행기 출발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5시니까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죠. 근데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죠. 네. 자, 우여곡절 끝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공항까지는 도착했어요. 네. 그 새벽에 네. 성공했어. 자, 이제 계획대로 차분한 척. 하지만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요? 이제 여권을 내고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네. 대한민국까지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공항에서 터지고 맙니다. 공항에서 제가 일단 쿠바 공항에 나갔는데 저는 항상 이제 뒤를 안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건 뽕이고요. 항상 눈은 뒤에만 가 있어요. 계속 뒤를 감시하면서 우리 애보고 너 먼저 나가. 여권 수속하면서 이미그레이션 통과라고 하는데 얘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안 되냐 하니까 이 여권이 새 여권이다 보니까 입국 기록이 없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지금 수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져오라는 가져와야죠. 그럼 내가 최소 이제 그 외교관증이라도 내밀면 되겠는데 외교관증을 지금 집에다 둬두고 왔단 말이에요. 가방 놓고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죠. 순간적으로 탁 생각나는 게 그러지 말고 이름을 타이핑해서 여봐.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요건 자료가 나올 거고 사진 대줘 이러면 똑같을 거야.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는데 실제 그 요건 자료가 나왔고 대조해 보니까 맞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켰죠. 와 이거 말이 그렇지 손에 땀이 가방이라도 가져왔으면 이거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그때 가슴 아팠던 게 내가 가슴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애랑 우리 와이프가 막 공포에 질렸던 그 얼굴을 보는 게 내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공항에 폐소해서 나가서 그다음부터는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탑승하기 전까지. 와, 그 그러니까 실제 탑승을 해서 40분이면 비행기가 뜹니다. 탑승 그 보딩을 시작해가지고. 근데 보딩하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가 있는데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제가 시계를 한 120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120분이 뭡니까? 네. 그럼요. 이 정도 되면 한 10분 지났겠냐 보면 1분이 안 된 거예요. 어떡해. 나도 초심장 너무 알아. 무사히 그 보딩을 했고 비행기가 떴죠. 그때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부르지 말아야 될 만세를 부른 거죠. 그 더 큰 위기가 그 뒤에 있는 줄 몰랐죠. 이거 위기가 또 있거든요. 거기 누구 있었나 봐 북한 사람. 뭐야? 부르지 말아야 될 만세를 부른 거죠. 그 더 큰 위기가 그 뒤에 있는 줄 몰랐죠. 이거 위기가 또 있거든요. 거기 누구 있었나 봐 북한 사람. 뭐야? 제가 어느 나라라는 거는 찝지 않을게요. 네. 근데 이제 어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제가
대한민국 협조로 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혼자 스스로 후반에서 나오고 나온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고 도와달라고 거기서 이제 협조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짧은 한 30분 동안 이제 나의 정치 망명을 그 나라가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쿠바로 돌려보내겠다고. 그 공항에서? 공항에서. 아, 그때 제가 외교 특권 같은 거는 주장했거든요. 외교관 좀 난 아직 외교관이야. 우리 가족을 갈라놨어요. 갈라놓고 신문한다고 하면서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를 게이트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냥 태워보내고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30분 동안 치열하게 거기서 투쟁을 하던 와중에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님께서 오셨어요. 정말 아까 김정은 신을 본 것 같은 그거 아무것도 정말 신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근데 정말 더 웃긴 건 뭐냐면 나와 나의 가족을 이제 다시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겠다고 거의 한 10명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불 탁 켜면 바퀴벌레가 순간에 쫙 사라집니다. 그 대사님께서 오시고 별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다. 맞아, 우리 헌법이 그렇잖아. 네, 국민이고 우리가 이제부터 보호한다.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스웨시 우네, 스웨시 울어. 했어요. 얼른 눈물 난다. 대한민국 국력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 대사님이 별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내가 정말 비엔나 협약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다 그냥 꼬리를 사리더라고요. 야,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출이 됐죠. 나 이게 눈물 나려. 맞아요, 다시 돌아왔으면 큰일 나 끝나. 아니, 은희 씨가 했던 얘기였나? 여권 보고 울었다고. 안면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의 모든 조건을 하나 다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앞구절에 써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여권 발급받고 그거 보고 집에서 방에서 침대 위에서 엉엉 울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라고 여권이 나오니까 그거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은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죠. 그렇죠. 멋있다. 굉장히 자존심 다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나도 같은 외교관인데 내 말은 그 말 같지도 않았고 물론 상대는 대사님이지만 그분이 한마디 짧은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 꼴을 사리는 거 보고 정말 대한민국 국력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외교관으로서의 이일규라는 인물이 아니라 아빠잖아. 지금. 네, 맞아. 가족을 책임지는 아빠. 네, 얼마나 벌벌 떨고 계시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잖아, 한계. 근데 이게 해결될 때 그 아빠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은 맞습니다. 지금 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우리의 국민이다라고 분명히 돼 있다라는 것. 그 대사님께서 바로 정콕을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셨네요. 우리 국민이다. 멋있다. 겁나 멋있어. 수석을 밟은 뒤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처음 내가 대한민국 간 행을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줘서 일체 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게 이제 북한 말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일반 그 여행객들인데 나 같은 건 관심도 안 하고 자기도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네 그때 이제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셨다. 이거 내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내가 과연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내가 한 선택이 옳을까 하는 그때 그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그때 그 모습이 불안을. 네, 굉장히 불안했죠 그때. 과연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이겨내고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한국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진짜 여기서부터는 내가 마음을 놔도 된다. 그 안심하셨던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요? 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인천 항공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찹찹하고 불안함. 그래서 이제 도착한 것이 북한 이탈 주민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종문에 내리는데 딱 그 종문 앞에 이제 종강판이 하나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그 불안함이 조금은 가셔지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울리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그때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자녀분은 뭐래요? 우리 애는 굉장히 좋아했죠. 이제 대한민국 땅 밟는 순간부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염색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그닥 그 좋아했던 느낌이 나는데 우리 애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고 막. 아내분은 그래도 여전히 뭐 현실적인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그렇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종강판을 딱 보고 이제 안심이 되고 방 배정이 됐어요. 방에 올라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속 절차를 거치잖아요. 수속 절차를 거치고 이제 그날 저녁은 잤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심이 됐냐면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빨리 깨나 토요일이야. 생활총화 가야 돼. 생활총화 가야 돼. 야, 그거 진짜. 생활총화란 말에 눈이 딱 떠지더라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옷가린 이거죠. 우리 탈북했는데 내가 탈북한 거 꿈이었나?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내가 장난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거 한국에 왔어 우리 하고 그 정도로 내가 그 마음이 그때 아내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서 깜짝 놀랐겠네. 아직도 원망합니다. 그때 어렸던 얘기를.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대한민국에 와서 사시는 것 중에? 제가 저번 주에 파주 아울렛에 이제 갔었어요. 네, 갔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옆에 이제 가스 난로가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당연히. 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왜? 근데 그 가스 난로 있는 옆에 이제 탁에 앉아서 우리 진짜 한국 간 거 잘한 것 같아. 북한 같았으면 울어 죽겠으면 죽고 말겠으면 말고 여기다 무슨 난로 피워주는 그거 어디 있어? 그렇죠? 없어요. 대한민국 얼마나 따뜻하냐. 이제 밖에서 이제 밥 먹을까 봐 그걸 걱정해서 난로까지 켜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온 거 잘한 것 같아. 그 당연한. 네. 그런 것에서 제가 이제 그 작은 감정들이 쌓이면 앞으로 이제 그게 큰 감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소유롭도 가보고 많은 나라를 돌아봤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이제 언젠가는 이 나라도 이제 내 조국처럼 다가오겠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할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살게요.